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중급 한국사 강의를 진행하게 될 김영준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죠. 그죠? 저도 무척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가슴 한편으로는 상당히 시원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아, 드디어 이것만 들으면은 끝난다. 근데 끝나는 게 어딨어요. 합격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야죠. 제가 반복 스타일 얘기했죠. 저는 끝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여기서 그렇게 끝내면 안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오늘 다룰 마지막 주제는요, 지난 시간에 잠깐 예고한 대로 우리의 나머지 반쪽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볼게요. 근데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는요, 북한 자체만 놓고서는 시험 문제가 사실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꼭 어디하고 연결이 돼서 나오냐면은 통일 문제하고 연결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쪽의 역사를 갖다 약간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통일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푸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그 다음에 통일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아주 길었던 한국사 검정력 시험 중급 난이도의 그 장대한 이야기를 끝마칠까 합니다. 저는 그때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때가 2000년이었죠. 그때 21세기로 딱 넘어왔을 때 6월 15일 날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평양에서 김정일을 만났을 때, 그때 남북한의 정상회담이 최초로 이루어지던 그날, 그때 참 엄청났어요. 사람들이 사실 좀 걱정 반, 기대 반이었습니다. 일단 남북한의 정상이 만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대에 찬 일이었어요. 그러나 혹시라도 뭔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혹은 결과가 좀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좀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그 태극기를 실제로 폴라기에서 간 건 아니었지만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 비행기가 북한의 평양을 방문했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북한에서 쌀 지원할 때 그 배들이, 지원하러 갔던 배들이 태극기를 달고서 갔을 때, 그때 그 가슴 벅찬과 설렘은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미래를 놓고서 얘기를 할 때 꼭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통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통일에 찬성하냐 찬성하지 않냐를 떠나서 남북한 간의 문제를 어떻게 정립을 할 것이냐는 결국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하고 최종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미래를 갖다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나아가야 될지 방향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통일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통일 문제를 언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반쪽인 북한에 대해서 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반쪽인 북한과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북한 쪽 이야기를 하자면요, 김일성 체제가 성립되는 그 과정을 살펴볼게요. 자, 김일성 유일 체제가 북한에서 성립이 됐는데, 일단 한국전쟁을 전후로 해가지고 김일성이 권력을 독점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사실 북한에는 김일성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꽤 여러 개의 세력이 있었거든요. 그쪽에도. 남한도 되게 막 복잡하게 돌아갔죠. 북한도 남한만큼 복잡한 건 아니었지만 나름 여러 개의 세력이 공존에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조만식 선생, 이 사람이 뭐 했던 분이냐면은 옛날에 그 평양에서 물산 장려운동 진행했던 바로 그분이죠. 그죠? 이 조만식 선생이 이끌고 있었던 세력이 있었고요. 이분은 이제 민족주의자였어요. 북한에서 보기 드문 우파 진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무정, 예전에 이제 김두봉 선생과 같이 예난 쪽에서 조선 독립동맹을 이끌었던, 그때 당시에 이제 김무정이 연안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이, 이 사람은 소련에 가서 진짜 공산주의를 배우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수 소련파로 허가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박헌영, 같은 공산주의자지만 남한에서 활동을 하면서 남로당을 창설했던 박헌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김일성이 있어요. 김일성은 소련파라고 말하기는 약간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골수 공산주의자로 스타트했던 건 아니거든요. 김일성은 원래는 항일 유격대 출신이고 중간에 이제 일본군에 쫓겨서 소련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공산주의 세례를 받고 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그 이전에는 뭐 공산주의를 얼마나 그렇게
이 사람이 지시되기에 따랐는지, 그리고 막상 소련 갔다 와서도 공산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좀 약간 회의적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자, 그래서 오리지널틱한 공산주의자는 오히려 허가이가 그렇다고 보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세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한국전쟁 터지기 전에 어느 쪽을 먼저 제거를 하냐면은 여기를 제거해요. 우파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조만식 선생을 제거하고요. 한국전쟁이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는 누구를 제거하냐면은 김무정과 박헌영을 제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무정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군 사령관을 맡고 있었는데, 전쟁에서 중간에 이제 밀려가지고 북쪽으로 밀려갈 때 있죠. 그때 패전의 책임을 지어가지고 김무정을 수청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제 덤탱이를 씌우냐면은 박헌영, 당신 뭐냐, 남로당이 봉기한다며. 근데 남로당 봉기 잘 안 하네? 어떻게 된 거야? 하고서 두 사람한테 그 책임을 물어서 제거를 하고요. 자, 그럼 남은 게 이제 허가이죠. 이 허가이가 언제 제거를 당하냐면은 바로 요 8월 종파 사건이라는 걸 통해서 제거를 당합니다. 8월 종파 사건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당시 이제 공산주의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소련이 스탈린 체제가 있었죠. 그죠? 근데 스탈린이 굉장한 독재자였어요. 근데 그 스탈린이 자기가 독재를 하면서 자기를 우상숭배화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뒤로 가면서 스탈린이 죽고 난 다음에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공산주의는 원래 그렇게 한 사람이 왕처럼 군림하는 거를 금지하지 않냐. 스탈린은 분명히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 스탈린의 체제를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정 인물을 우상숭배화하는 그런 방식을 경계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당시 북한에서는요, 김일성을 우상숭배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김일성이 반대파였던 허가이가 이걸 기회라고 본 거예요. 지금 보니까 김일성이 하는 행동이 스탈린이 하는 행동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면서 마침 소련의 외교관들이 방문을 했을 때 폭로를 한 겁니다. 지금 김일성이 하고 있는 행동은 스탈린이 하고 있는 행동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소련은 이걸 좀 제지를 해달라. 라고 이렇게 폭로를 했는데 의외로 소련의 반응이 무덤덤해요. 아, 그래? 그런가 보네. 그러니까 소련에서는 그냥 김일성은 인정을 한 거죠. 그죠? 그냥 그쪽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거의 위임을 해버린 상황이라 가지고 허가이의 이 폭로가 먹혀들지 않습니다. 역으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옛날에 꼭 그거 생각난다. 헤이그 특사 사건. 그죠? 역으로 김일성을 자극해가지고 허가이가 제거를 당합니다. 그래서 종파 사건이란 건 뭐냐면은 저 허가이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다. 우리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는, 종파를 만들어서 분열을 일으키는 저런 악질 반동문자다 하면서 허가이를 비롯한 소련파들을 숙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경쟁자가 남지 않게 돼요. 그래서 한 1960년대 넘어가게 되면은 완전히 김일성 말고는 그 어떤 세력도 덤벼들 세력이 없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60년대에는 주체 사상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또 중요한 게 중소 분쟁이 일어나요. 중국과 소련이 누가 공산주의 맹주 자리에 차지할 것인가 놓고서 좀 분쟁이 일어납니다. 신경전이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서 북한이 채택했던 게 뭐냐면은, 이게 상황이 그렇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죠? 소련이 좋아, 중국이 좋아. 난감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북한이 선택했던 건 뭐냐면은, 저는 엄마, 아빠 더 좋습니다. 그래서 등거리 외교를 해요. 중국하고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소련하고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 그러면서 북한이 독자 노선을 모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독자 노선 모색하는 와중에 김일성의 개인 숭배화가 좀 더 가속화된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중국식 공산주의도 아니고 소련식 공산주의도 아니고 우리식 공산주의를 만들자. 어서 좀 들어본 말 같아. 그죠? 우리식. 박정희가 했던 그 한국식 민주주의. 그거하고 유사한 얘기를 한 거예요, 북한에서도. 그러면서 우리식 공산주의를 하자라고 하면서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개인 숭배화시키는 주체 사상이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통치 이념으로 채택이 되고요. 나중에 1972년에 사회주의 헌법이 제정이 되는데 이때가 7.4 남북 공동성명이 채택된 다음이죠. 그리고 남한에서는 유신헌법,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이 제정됐는데 그 내용은 유신헌법하고 비슷해요. 주체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공식하면서 주석제를 신설합니다. 즉 주석이라는 것은 사실상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다 가진 거예요. 마치 이제 그때 당시 박정희가 통일주체 국민회의 의장으로 올라오면서 사실상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거의 거머쥐었던 거하고 비슷한 현상이 북한에서 발생하게 된 거죠. 이러면서 김일성의 그런 독재체제가 완성이 되고요. 요거를 누구한테 넘겨주냐면 이거 되게 쇼킹한 사건이에요. 김정일한테 넘겨줘요. 여러분, 왜 북한이 그렇게 비난을 받는 줄 아세요? 사실 북한이 만약에 왕정이라고 했으면은 이거 가지고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전에 사우디의 그 왕이 사망을 했거든요.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왕자가 그 자리를 이었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요. 그거 가지고. 왜? 거기는 왕정이니까.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국민적 합의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북한은 나라 이름이 뭡니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민주주의고 공화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지금 아들한테 지금 후계자를 넘긴다고? 야, 이거는 진짜 왕초국가죠. 공산주의는 원래 이걸 금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이쯤 가면은. 자, 그러면서 후계자를 공식화하는데 그게 1980년대입니다. 공식화하는 그 단계로 얘들이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이 주체사상이라는 게 되게 좀 희한해. 이거 주체사상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주체사상을 말을 하면은 남한에서는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고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이 3부자 외에는 그 누구도 주체사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되게 희한하죠, 이거 진짜. 되게 희한한 사상이야, 하여튼 간에. 자, 아무튼 간에 이 주체사상에 대한 해석에 대한 독점권을 누가 갖게 되냐면은 김정일이 갖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체사상은 누구하고 누구만 말할 수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만 말할 수 있다. 나중에 뭐 이게 김정은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서서히 김정일에 대한 후계체제가 공식화되고요.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추대가 돼요. 그러면서 김일성이 사망과 동시에 유은 통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은 통치란 건 뭐냐면은 김정일이 좀 처음에 겸손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셨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바로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남겼던 그 유언에 따라서 난 거기에 안에서만 통치를 하겠다 하면서 유언 통치를 하게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되죠. 자, 그러면서 주석은요 사실상 김일성 한 명만 하게 돼요. 영원한 주석은 우리 아버지뿐이다. 김정일이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국방위원장이라는 것으로 거기서 이제 만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김정일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 이것을 김정은이 계승을 하게 되면서 현재 북한 체제는 김정은 체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북한 경제의 변화, 요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북한의 경제 체제는 일단 사회주의 경제 체제예요. 즉 모든 것을 국가가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통제 경제죠. 그러면서 농지를 협동 농자화하고 사유지를 부정하고 국가에서 경제를 지시를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배급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협동 농자화, 요게 좀 중요한 건데 예전에 북한에서 그 토지 분배를 갖다 먼저 선수 쳐서 했다고 그랬죠. 근데 소유권 문제가 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소유권은 정말로 준 거였냐 아니었냐. 근데 그 논쟁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게 나중에 다 뭘로 바뀌었냐면은 그냥 협동농장으로 바뀌었어요. 협동농장 하면 떠오르는 거 뭐가 있죠? 옛날에 정약용 선생님이 말했던 거, 그죠? 여전론. 그게 현실화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북한의 경제개발 단계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일단 3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이 3개년 계획은 주로 전후복구 작업이었어요. 1950년에 한국전쟁 치르고 난 다음에 북한은 진짜 미국은 그 폭격기한테 폭격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제로 베이스가 돼버려요. 완전히 다 초토화 되거든요. 당시 미국의 작전명이 뭐였냐면은 평양의 평탄화. 평양을 완전히 평지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면서 폭격을 엄청나게 때려옵습니다. 그래서 이 전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한동안 매진을 하다가 북한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만의 그 독특한 방식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경제개발 방식이에요. 자, 요걸 통해서 공업 기반을 구축을 하게 되고요. 특히 50년대에는 중요한 게 천리마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즉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건 일종의 운동인데 천리마가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천리마 같은 속도로 경제 발전을 해보자. 그래서 북한이 아주 열심히 경제 발전을 했던 때가 바로 1950년대입니다. 그러다 1960년대 가면은 중소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중국이나 소련 어느 한쪽에 의존하기 힘들어지다 보니까 요때 이제 북한식 공산주의가 나온 그 개념에서 주체사상이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도요. 우리가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자립경제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립경제를 표방하게 되는데 요게 바로 1960년대의 경제 방식이에요. 사실 요때까지만 해도 북한이 좀 잘 나갔습니다. 약간 좀 창피스러운 얘기인데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어요. 요때까지만 해도. 괜찮게 살다가 북한이 요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70년대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나마 70년대에서 8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나라하고 비등했어요. 그러다 80년대 중반부터는 확실하게 우리나라보다 처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 북한이 했던 것은 경제개발 7개년 계획이었어요. 7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한 거였는데
이게 진짜 본격적인 그 공산주의 시기의 경제 개발입니다. 근데 제가 1차만 쓰고 나머지 안 썼죠. 왜 안 썼냐면은 이게 뒤로 2차, 3차가 있는데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에요. 얘들 한 게. 자기들도 이게 잘 안 되니까 중간에 완충기를 두기도 하고 7개년 했다가 갑자기 6개년 계획을 하기도 하고 자기들도 막 그냥 혼선이 엄청나게 심해요. 뒤죽박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차피 그런 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경제개발 7개년 계획이 60년대부터 시작이 됐고 요때부터 자립경제를 표방했다. 요거를 좀 기억해 두시고요. 70년대 분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대 혁명 소조 운동입니다. 자, 이 3대 혁명 소조 운동은 뭐냐면요. 세 가지 부분에서 혁명을 이뤄야 된다. 사상, 기술, 문화, 이 세 가지 부분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소조란 건 뭐냐면요. 엘리트 지식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트 지식인들이 니들끼리만 있지 말고 어디로 들어가라. 조그마한 소규모 그룹 조를 짜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라. 민중 속으로 들어가라. 이거 어서 좀 들어본 얘기 같은데 그죠? 옛날에 그 동아일보에서 나왔던 분하로드 운동 대중 속으로 약간 그거하고 뉘앙스가 비슷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3대 혁명 소조 운동을 실시를 하게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요. 계획경제와 특히 과중한 군사비 지출로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비 지출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이 있죠. 그죠? 우리가 주한미군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한미군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도 있지만 이득 보는 것도 있어요. 어떤 점에서 이득을 보냐면은 주한미군 덕에 우리나라는 국방비가 좀 덜 들어갔어요. 요때 당시에. 국방비가 좀 적게 들어갔는데 반대로 북한은요.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기들은. 사실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남북관계를 봤을 때 항상 북한이 남한을 위협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거꾸로인 경우도 꽤 많습니다. 왜냐면요. 남한에는 주한미군이 있다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긴장돼. 이거 진짜 세계 최강의 군대가 지금 남한에 있는 거 아니에요. 눈 깜짝할 새에 자기들한테 밀고 올 수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더군다나 북한은 군사적으로는 완전히 자주국방 체제란 말이에요. 그럼 혹시라도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할 것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경제력을 어느 쪽에다 쏟아부어야 되냐면은 국방비에다 다 쏟아부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즉 경제 개발과 국방력 강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불안한 게 아무래도 미군이다 보니까 군사비 지출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남한 쪽에서는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좀 안심하고 국방비 지출을 떨어뜨리고 경제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높일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마련되죠. 결국 이걸로 인해서 북한은 좋던 싫던 반강제적으로 국방비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경기 침체가 계속 가속화되게 되고요. 80년대 가면요. 드디어 한계가 나와요. 이거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병법이라는 것이 제정돼요. 야, 이대로 안 되겠다.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개방을 해가지고 외국 자본과 기술 유치를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개념이에요. 이거를 모기장 이론이라고 하는데 여름철에 여러분들이 모기장을 쳐놓으면은 이런 상황이 생겨요. 바람은 시원하게 들어오지만 뭐는 막아낼 수 있다. 모기는 막아낼 수 있다. 하병법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개방을 해가지고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이자. 그런데 북한이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외국의 자본과 기술은 좋은데 걔들이 갖고 있는 자본주의 사상은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상을 모기로 비유하고 그 기술을 바람으로 이제 비유를 해가지고 마치 모기장을 치듯이 자본주의 사상을 빼놓고 기술하고 자본만 빼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자 해가지고 하병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94년도쯤 가가지고 한 번 더 개정을 하게 되고 결국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또 마련하기도 하죠. 90년대 이후에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게 되고 뭐 소련이 무너졌으니 말 다 있죠. 그죠? 그리고 식량과 에너지 부족이 일어나면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북한 경제사에서 최악의 암흑기가 오게 됩니다. 이때 무지하게 많이 굶어 죽었어요. 그냥 한 몇십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고난의 행군이 발생하게 되면서 북한은 점점 고립됩니다. 일단 소련은 붕괴했어요. 그러면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국가 연합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 북한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어요. 러시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러시아가 공산주의 왕초국가라면서 요즘 하는 행동을 보면은 자본주의 국가들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서 이렇게 비난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가 단단히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여기서 틀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우리나라 노태우 정부가 이때 북방외교로 러시아, 당시 소련이었죠. 소련과 수교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당시 이제 또 공산주의 국가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되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 등소평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흥묘 백묘론.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떠냐? 고양이는 뭐를 잘하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다.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다. 공산주의면 어떻고 자본주의면 어떠냐? 일단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냐? 그러면서 바뀌게 되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도 도이모이 개혁개방이죠. 그죠? 우리도 더 이상 공산주의 그 폐쇄경제 고집하지 말고 개혁개방하자. 동유럽 국가들도 하나씩 다 무너지면서 자유진영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북한은 점점 고립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병법을 개정하게 되고 이제 자기들도 개혁개방을 위해서 몇 가지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낮은 선봉 경제 무역지대입니다. 자, 이거 어디냐면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그 접경 지역이죠. 그죠? 한경북도 요 끝에가 여기에 낮은 선봉지대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하고 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에다 만드냐면은 바로 신의주 경제특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나라하고 할 때는 어느 쪽에다 만들었어요? 여기에 금강산 관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개성공단을 또 열게 되죠. 이러면서 북한도요 나름의 그런 개혁 개방을 하기 위한 노력을 조금씩 진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의 교류가 진행이 되는 오늘날의 그 모습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남북한의 그 통일을 위한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만 정부. 이승만 정부는 한국전쟁 그 치르면서 이제 서로 감정이 너무 안 좋아. 그게 그죠? 그래도 예전에 제가 그 얘기했죠. 진보당 사건. 평화통일 얘기하면은 사형당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처음부터 평화통일 얘기했던 게 아니라 이승만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평화통일 얘기는 입도 뻥끗 못했어요. 그거 하면 사형이었습니다. 조봉암이 그렇게 해서 사형당하지 않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통일은 뭐였냐면 철저하게 북진 통일입니다. 무조건 북한으로 진격해가지고 무력으로 통일하자.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었죠. 그죠? 아침은 개성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자, 그러면서 북진 통일,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통일 정책이 되고요. 그러다 장면 내각이 들어서면서 이제 북진 통일은 더 이상 얘기는 좀 하기 좀 그렇고, 그렇다고 평화 통일을 한 번에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약간 좀 이제 어중간한 입장을 취해요. 어떤 얘기 하냐면은 옛날에 한번 이제 유엔 총회에서 나왔던 결정이죠. 그죠? 유엔 감시하 남북한 총선거를 제의를 합니다. 야, 옛날에 이렇게 유엔에서 결정을 내렸으니까 그냥 이거 하자. 왜 이거 자꾸 거부하냐? 거부할 수밖에 없지. 인구 비례를 치면은 당연히 북한이 적은데 북한이 하겠어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장면 내각도요. 얘들도 원래 성격이 우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일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진정스럽게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좌파계를 했던 혁신계에서 그러지 말고 중립화 통일을 하자라고 하면서 이거를 제의를 하지만 장면 내각에서는 이거를 별로 그렇게 썩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이 혁신계에서 중립화 통일 주장하면서 나왔던 말이 뭐였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누구 땅인데 도대체 오도 가도 못한단 말인가 하면서 이런 통일하는 제안을 했지만 요거는 5.16 정변을 통해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 얘기는 다시 싹 들어가게 됩니다. 자, 박정희 정부가 처음에 들어섰을 때는요, 강력한 반공 정책을 펼쳤어요. 반공을 국시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박정희 정부가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통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일단 경제 개발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선 건설 후 통일을 제시를 합니다. 일단 경제 개발하고 그 다음에 통일합시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또 여기에 맞물려서 남북 관계가 상당히 험악하게 흘러가요.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다 설명했던 거죠. 김신조 부대가 청와대를 습격했던 그 사건, 그리고 미국의 첩보선이었던 푸에블로가 납치를 당한 사건도 발생을 해요. 이제 미국하고 북한하고 막 신경전이 벌어지는 거죠. 북한은 이 푸에블로가 우리나라 영해로 들어와서 우리가 그래서 납포한 거다. 미국은 안 들어갔는데 니들이 밖으로 나와서 납포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런 신경전도 벌어지게 되고 울진 삼척에는 무장간첩이 침투하는 사건도 발생을 하면서 남북 대립이 상당히 심화됩니다. 근데 그 변환점이 뭐였냐면 바로 이 데탕트 시대예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최초로 중국을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서냉전의 대립이 좀 완화가 돼요. 완전히 이제 해결된 건 아닌데 좀 완화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서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도 한번 대화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남북 공동성명이 일어나게 되죠. 1972년 7월 4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7.4 남북 공동성명이라고 합니다. 남한에선 누가 갔냐면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우락이,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이 만나게 됩니다. 평양을 방문했어요. 자, 그래서 가가지고 나름 이제 협의를 한 게 있는데 그 협의를 한 게 뭐였냐? 우리가 앞으로 통일을 할 때는 어떻게 통일을 하자? 이렇게 통일하자.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정하자라고 하면서 남북한이 최초로 통일 원칙을 합의를 했던 것이 바로 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서 남북조절위를 설치를 해서 앞으로 통일 문제를 좀 협의합시다. 그리고 남북 적십자 회담을 통해서 이산가족도 한번 상봉을 해봅시다. 이런 것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적십자 회담은 요거보다 조금 더 전에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게 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사자성어 중에서 동상이몽이라고 들어봤죠? 그죠? 같은 침대에 누워서 딴 생각한다. 이게 진짜 전형적인 동상이몽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합의를 하긴 했는데 서로 이 해석을 가지고서 의견 차이가 생깁니다. 어떤 게 문제냐면은 일단 자주적으로 하자는 것은 남북한이 서로 주도적으로 하자는 얘기인데 북한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딴지를 걸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네 주한미군 있잖아. 주한미군 빼. 자주적으로 하자며. 그러면 주한미군을 빼야 될 거 아니야. 왜 자꾸 미국을 여기다 두는데. 미군을 빼고 우리끼리 얘기하자. 당연히 우리 뭐라고 했어요? 싫다,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평화도 문제가 돼요. 북한이 자꾸 이제 핵 개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가지고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야, 평화적으로 통일하자며. 근데 니들 왜 자꾸 핵 개발하는데? 핵 개발 하지 마. 북한은 또 싫다고 하죠. 그럼 북한은 항상 한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예요. 주한미군을 먼저 빼라. 그럼 우리가 핵 개발 안 한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너네 핵 개발부터 하지 마. 확실하게 안 하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게. 네버엔딩 스토리. 참 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 보면. 자, 그 다음에 전두환 정부 때 또 획기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일단 북한의 구호 문자가 우리나라에 전달이 됩니다. 이게 1984년도에 우리나라 서울에서 수해가 일어났는데 그때 북한이 구호 문자를 한번 보내줬어요. 물론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어요. 좀 생색을 내려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처음으로 구호 문자가 서로 전달이 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때부터 진행됐던 적시자 회담의 결실이 바로 이때 나옵니다.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이 1985년도에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 때 가면 또다시 획기적인 사건이 발생해요. 이 남북공동성명이 굉장히 컸다면은 이때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작성이 됐는데 이 남북기본합의서 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게 돼요. 그동안은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을 안 했습니다. 왜? 만약에 한쪽이 가입하고 한쪽이 가입 안 하고 하면은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죠? 서로 분쟁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너네 멋대로 가입을 하냐? 우리는 원래 한민족 아니었냐? 그러면은 지금 이거 우리에 대한 중차대한 도발 행위 아니냐? 그러면 동시에 가입을 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러면은 이거 별개의 국가라는 거 인정하는 건데 또 별개의 국가는 또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그런 애매한 상황 때문에 그동안 미뤄오다가 일단은 동시에 가입하고 우리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를 봅니다. 자, 그게 바로 남북기본합의서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사실 요거는요 중앙정보부장 이우락이 밀사 형식으로 가가지고 김일성하고 둘이 이제 조인해서 온 거예요. 근데 이건 여기서부터는 그런 밀사 형식이 아니라 고위급 즉 장관이나 차관 요쯤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담을 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남북한이 회담을 한 건 요게 처음입니다. 또 자 기억해 두세요. 자, 그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정의를 하는데 뭐라고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를 해요. 앞으로 남북관계는 잠재적 특수관계다. 우리가 유엔에 가입했다고는 하지만 서로 남남이 아니라 우리는 특수한 관계라는 거, 한민족이란 특수한 관계라는 걸 인정하고 당연히 내부적인 교류는 무슨 교류다? 민족 내부의 교류로 규정한다. 즉 혹시라도 경제 교류를 해서 남한에서 북한에다 물건 팔 때, 북한에서 남한에다 물건 팔 때 관세를 붙인다, 붙이지 않는다. 붙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의를 하고요. 한반도 비핵화로 선언을 하죠. 그러면서 남한에 있었던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던 그런 전략 핵무기를 빼내요. 그리고 북한도 핵무기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데 이게 잘 안 지켜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북한을 계속 비난하는 거죠. 아니 그러길 해놓고서 너네 왜 자꾸 핵 개발해? 북한이 결국 김영삼 때 파기를 하거든요. 약속을 갖다가 우리 핵 개발을 그냥 하겠다라고 파기를 하면서 또 문제가 됩니다. 그 이후로도 이 핵 문제는 남북관계에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시비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남북기본합의서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다면은 이거는 그냥 남북한이 최초로 합의했다는 게 의미가 있고 요거를 명문화했다는 거예요. 명문화했던 최초의 문서라는 점에서 남북기본합의서는 무척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때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3단계로 이제 상정을 하는데 일단 남북한이 통일할 때 이렇게 하자. 먼저 화해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남북연합을 하고
그리고 통일국가를 만들자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실제로 북한의 김일성하고 남한의 김영삼 대통령이 만나려고 그랬어요. 김일성이 서울로 와가지고 김영삼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는데 김일성이 요때 사망을 합니다. 요때 사망하면서 요게 무산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다시 또 남북관계가 불투명해져 버리죠.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좀 흐르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된 다음에 다시 제의를 해요. 이제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옛날에 아버지 때 너네 아버지 때 그거 하기로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하고 하자 하면서 우리나라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 즉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이때 일어나요. 여기서 이제 나왔던 얘기들이 뭐였냐면은 일단 금강산 관광 하는 건데, 물론 금강산 관광은요 그 이전에도 하고 있었어요. 해로 관광을 먼저 했었고, 이때는 뭐 한 거였냐면은 육로 관광을 추가로 포함시키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금강산, 정확하게는 육로 관광이 개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경의선과 동해선을 복구하자. 이제 철도도 서로 연결시키자라고 했는데 사실 철도는 다 연결돼 있습니다. 다니지 못할 뿐이에요. 철만은 달리고 싶다. 그죠? 그리고 개성공단 조성도 이때 얘기가 나와요. 경제협력 합시다라고 하면서 개성공단이 조성이 되고요. 이산가족 면에서 설치하게 되고, 통일 문제에 대한 그 자주적인 해결을 하게 되는데,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를 해요. 북한에서 지금까지 계속 주장했던 것은 뭐였냐면은, 북한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은 연방제였어요. 고려 연방제 체제로 가자라는 것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연방제 체제로 가면은 이거는 당끼리 합치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은 당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노동당 하나인데 우리는 당이 여러 개란 말이야. 그러면은 만약에 당끼리 통합정부를 만들면은 북한이 사실은 집권 여당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북한이 유리한 거예요. 남한이 계속 주장했던 건 뭐였냐면은 유엔의 감시하에 뭐 하자. 총선거 하자. 이건 인구 비례란 말이야. 인구는 남한이 북한의 2배인데 이건 또 남한이 유리해. 그러니까 서로 이게 의견 합의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요때 서로 타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타협하냐면은 서로 주장을 좀 양보해서 연합제로 가자. 우리나라에서는 연합제를 제의를 하는 거고, 북한에서는 낮은 단계 연방제를 제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지역국끼리 통합을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공평한 그런 통일 방안이 되지 않겠소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시했던 연합제하고 북한에서 제시했던 낮은 단계 연방제가 서로 공통점이 있다. 이 사실을 인정했던 것이 바로 이때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 남북 정상회담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의가 있고요. 한 번 더 만나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노무현 정부 때인데, 이때는 김대중 정부 때는 정상회담을 하러 갈 때 비행기 타고 갔어요. 근데 이때는 육로로 갑니다. 이때 진짜 태극기 휘날리면서 간 거예요. 자, 육로로.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가죠. 자, 그러면서 정상회담이 2007년 10월 4일에 개최가 되고요. 사실 근데 이게 노무현 정부 말기라 가지고요. 이때 했던 내용들이 거의 뭐 지켜지지 못해요. 왜냐면 그 다음번에 이명박 정부가 바로 들어서죠. 2008년에.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는 또 기존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하고는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좀 이제 그 남북한 관계가 경색되는 국면이 맞이하게 되면서 이때 나왔던 이야기들은 그렇게 크게 성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북한 핵 문제를 특히 해결하기 위해서 가동했던 게 뭐냐면 바로 육자회담이에요. 어떻게 하자? 한국, 미국, 일본, 그리고 북한, 중국, 러시아, 남북한은 물론이거니와 그 주변 국가들이 연계를 해가지고 뭘 하자? 회담을 해서 대화로 우리가 한번 풀어갑시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주도했던 그랬던 시기가 또 노무현 정부 때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가면은 남북관계가 이제 경색이 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그 방침 자체가 우리가 북한한테 그렇게 낮은 자세를 할 필요가 있냐.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북한한테 경제 원조를 해주는 입장인데 당당하게 우리 목소리 내면서 북한이 자꾸 핵 개발하고 하는 거 제재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강경책으로 좀 돌아서게 되죠. 그리고 북한에서도 이렇게 나오자 똑같이 이제 강경책으로 맞대응을 하면서 핵실험 한번 하게 되고, 또 천안함 사건, 그리고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 국면을 맞이하는 그런 쪽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금강산 관광객도 한번 피살을 당해가지고요. 이건 북한이 진짜 잘못한 거죠. 그죠? 어딜 그냥 민간인을 갖다가 총으로 쏴. 진짜. 이렇게 좀 신의 없는 행동을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난감한 거예요. 되게 계속 이렇게 북한하고 유화적으로 가야 되냐. 그래서 결국에는 금강산 관광은 폐쇄가 되죠. 그러나 다행히도
불행 중 다행히도 뭐는 살아남냐면 개성공단은 살아남습니다. 이렇게 돼서 남북관계가요, 스무스하게 또 잘 가다가 다시 또 여기서 경색관계로 가면서 거의 모든 관계가 끊어질 뻔했다가 그나마 마지막으로 개성공단이 살아남으면서 아직은 그래도 남북관계가 열린 결말,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결말로 남게 되었다. 그거는 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핵심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성은 한국전쟁 이후 전후 8월 종파 사건을 통해서 권력을 독점했다. 특히 8월 종파 사건을 통해서 소련파를 제거했다고 그랬죠. 북한은 주체 사상을 통해 김일성 개인 숭배를 합리화했는데 이때 중소 분쟁이 일어나서 그 국제적인 배경 속에서 북한식 공산주의를 추구했다고 그랬어요.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하여 주석지를 신설했고 이제 영구 집권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김정일은 국방위원장이 추대되어 초기에는 유언 통치, 우리 아버지가 유언 남긴 대로 하겠다. 그렇게 가게 되고요. 북한 체제는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 체제가 성립되었다. 북한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고 당연히 통제하고 배급하고 하는 방식입니다. 북한은 경제개발로 천리망운동, 3대 소조운동을 진행하였다. 그래도 60년대까지는 잘 되다가 70년대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북한은 1980년대에 합영법을 통해 부분적인 개방을 시도했고요. 이승만 정부 때부터 이제 통일정책은 철저한 반공정책, 북진 통일을 주장했고 이때 평화통일 얘기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진보당 사건처럼 아주 험한 꼴을 당했던 그런 시대였죠. 자, 장면 내각은 유엔 감시와 남북 총선거를 제의했는데 뭐 이게 그렇게까지 진정성 있는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예전에 이미 북한에서 한번 거부한 얘기인데 그걸 뭘 또 해가지고 이게 먹히겠습니까? 그래서 혁신계는 중립화 통일론을 주장합니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누구 땅인데 오도가도 못한단 말인가. 차라리 우리가 중립국이 돼가지고 통일을 하는 방안을 한번 제시를 해보자. 그러나 뭐 이제 통일 얘기는 5.16 군사 정변을 통해서 집권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 선 건설 후 통일, 요 논리에 따라서 막히게 돼요. 그러다가 대탕트 시대가 오게 되면서 최초의 공식 합의인 7.4 남북 공동 성명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요, 회담을 통해서 거친 것이 아니라 사실 뭐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중앙정부장이 있던 이우락과 북한의 김일성이 밀사 형식으로 만나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좀 이제 한계성이 있는 거죠. 7.4 남북 공동 성명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을 골자로 하고요. 7.4 남북 공동성명의 결과 남북 조절위가 설치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남북 적시자 회담을 통해서 이산가족 문제가 협의가 되고 있었어요. 그것이 전두환 정부 때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으로 행해지게 되고요. 노태우 정부 때 또다시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최초의 공식 합의 문서인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밀사 형식으로 간 게 아니라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진행이 됐고요. 남북관계를 어떻게 규정했냐? 잠정적으로 특수관계다. 그리고 민족 내부 교류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을 통해서 교류되는 것들은 관세를 붙이지 않습니다. 1991년 남북한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을 하게 됐고요. 김영삼 정부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단계를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화해하고 협력하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통합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통일 단계로 가자. 3단계를 제시를 했고요. 김대중 정부는 최초의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 있는 6.15 남북 공동선언을 하였다. 그러니까 2000년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이라고도 하고요. 그거를 6월 15일 날에 있었던 날짜를 따가지고 남북 공동선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의 결과 금강산 육로관광, 해로관광은 이미 하고 있었죠. 그죠? 개성공단 등이 설립이 됐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경의선과 동해선을 개통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개통까지는 못 돼요. 그 다음에 남한의 연합지와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점이 인정이 되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 이후에 노무현 정부 때 두 번째 2차 남북 정상회담이 또 진행이 되죠.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때 가서 서로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력 형성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과 같은 발표가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올바르게 고르시오. 오늘 정부는 이우락 중정부장의 발표를 통해 앞으로 남북한이 자유평화민족대단결을 원칙으로 일단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 나왔고 자유평화민족대단결을 원칙으로 통일을 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남북한 공동성명이 발표가 됐는데 그럼 요 시기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자, 보면요.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그리고 8월 종파사건
요때까지 이제 50년대 상황은요. 이승만 정부 때죠. 그죠? 북진 통일 얘기했을 때요. 그 다음에 나단계는 뭐냐면은 이 이후에 우리나라에선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장면 정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요때는 장면 내각에서 주장했던 것은 유엔 감시와 총선거를 하자 하고 혁신계에선 중립화 통일론을 주장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이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점, 즉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변화는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이라고 했어요. 그럼 요게 들어갈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요 다단계네요. 그죠? 그럼 전두환 정부에서 88 올림픽은 노태우 정부 때니까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중요한 사건은 뭐가 있습니까?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이 있고, 노태우 정부에서 김정일 체제가 오기 전까지, 즉 노태우 김영삼 정부 그 사이에 있었던 것 중에서 특히 뭐가 중요합니까? 남북 기본 합의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각각의 우리나라 정부 시기에 있었던 통일 정책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다음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이게 핵심이에요.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 교류, 합작 투자 등 경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자, 민족 내부 교류란 말이 나왔으니까 이거 뭡니까? 남북 기본 합의서.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을 명시하고 있다. 요거는 전두환 정부 때 일어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남북의 교류를 민족 내부의 교류를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게 남북 기본 합의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3번.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3단계. 요거는 김영삼 정부 때죠. 4번.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설립이 명시된 거. 요거는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6.15 남북 공동선언. 그거와 관련된 거고, 유엔 감시와 남북 총선거를 제의하고 있다. 요거는 장면 내각 때 제시된 거죠. 따라서 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다음 회담에 대한 역사적 사실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 연합제안과, 자,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나왔어요. 이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했다. 일단 뭐 경제협력 많이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경제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또 연합제, 낮은 단계 연방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거 뭐하고 관련된 겁니까? 6.15 남북 공동선언 혹은 2000년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같은 사건이죠. 그죠?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요거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로 올바른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남북한 당국 간의 첫 공식 합의서이다. 이거는 남북 기본합의서에 대한 설명이죠. 아니고 2번. 이 회담을 통해 남북 조절리가 설립되었다. 요거는 7.4 남북 공동성명이죠. 3번. 노무현 정부 때 치러진 회담이다. 그거는 2007년에 일어났던 10월 4일이죠. 14 남북 정상회담인데 요거는 2000년 6월 15일에 일어났던 김대중, 김정일 양자간에 일어났던 정상회담이라고 그랬어요. 아니고 4번. 최초로 남북한 정상이 만난 회담이다. 그죠?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이 만났던 그 역사적인 사건. 바로 요겁니다. 5번. 중립화 통일 방안을 제시했다. 요거는 혁신기가 장면 내각 때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아니고, 따라서 3번에서 올바른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7강까지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 중급 난이도 강의가 전부 끝났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기쁘지 않아요? 저는 기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기뻐하긴 일러요. 시험을 보셔야 되죠. 그죠? 시험 볼 때까지 여러분들은 계속 반복수달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인터넷 강의 장점이 뭐겠습니까? 반복수달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장점이에요. 어쨌거나 이제 강의를 끝맺는 그 가운데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우리가 지금 한국사를 갖다 쭉 배우면서 굉장히 긴 얘기였어요. 5,000년 역사를 갖다 다루는데 이게 솔직히 47강으로 끝날 수 있는 얘기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 하자면 한도 끝도 없죠. 그죠? 최대한 압축해서 47강으로 줄여드린 건데 5,000년 동안의 역사, 선사시대부터 현대 대한민국까지 수많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활동했던 수많은 인물들,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민중들의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그 중에는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흥했던 나라도 있고 망했던 나라도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또 흥망성쇠가 또 존재하기 마련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는 성공했고 누구는 실패했고 누구는 어떤 나라는 흥하게 되고 어떤 나라는 왜 쇠망하게 되었을까? 그 과정을 놓고 보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인 것 같아요.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이제 우화적인 이야기인데 뭐 실제로 이렇게 믿으시면 곤란하고 우화적인 이야기예요. 설계 있죠, 설계. 설계 중에서 간혹 가다가 일반적인 설계보다 2배를 사는 그런 설계가 있다라고 해요. 일반적인 설계는 50년밖에 못 산대요. 근데 50년이 지나면은 발톱이 빠지고 부리가 무뎌지고 깃털이 빠져서 날기가 힘들어진답니다. 사냥도 하기 힘들어져요. 근데 대부분의 설계는 날지도 못하고 사냥도 못하면서 굶어 죽지만 일부 설계들은 변화를 모색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 아주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서 거기서 피나는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일단 자기 부리로 전부 발톱을 다 뽑아버려요. 그리고 자기 깃털을 몽땅 다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부리를 바위에 쳐가지고 부러뜨려서 가릅니다. 그렇게 행동을 해가지고 그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발톱을 뽑아내고 새로운 깃털을 뽑아내고 부리를 다시 날카롭게 갈아낸 이 설계들만 더 오랫동안 수명을 연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래요. 어떤 나라들인 간에 시간이 지나면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 있고 위기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기존의 매너리즘에 계속 쌓여 있다가 몰락할 것이냐 아니면 이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새롭게 혁신할 것이냐 그 기로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될 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역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캐치를 해내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미래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역사의 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사시대부터 현대 대한민국까지 수많은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지켜봤습니다. 아직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나왔는지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은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역사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지금까지는 지나온 과거예요. 하지만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바로 과거의 역사를 알고 그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역사와의 대화이자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시간 강의 마치면서 최종적으로 중국 한국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